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보면은 네. 하리오 V60이 그다지 장점이 많은 드리퍼라고는 보기 힘든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트렌드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노 바이패스 드리퍼. 앞으로도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트렌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는 잠시 도파민은 뒤로 하고 라는 코너입니다. 오늘만은 컨텐츠 러닝타임을 저희가 생각하지 말고 커피와 본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말 실컷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첫 번째 주제는 핸드드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드리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게스트인 만큼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스테드 패스트 드리퍼를 제작하시고 현재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노띵 커피를 운영 중이신 김현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띵커피에서 제품 개발과 그리고 생두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수급을 주 담당으로 하고 있는 공동대표인 김현준입니다. 대표님께서 커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엔지니어로 좀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RF 서킷 디자이너로 14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14년이면 꽤 그래도 오랜 시간 근무하셨네요. 그쵸. 그래서 거기 14년 그리고 지금 카페를 운영한 지도 저희가 이제 올해 7년 차, 8년 차니까 대략 제 나이가 또 나오죠. 네. 와, 근데 그 정도 기간 근무하셨으면은 이 커리어 전환하는 게 큰 결단이셨을 텐데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커피에 좀 입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마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바꾸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새로운 그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감이 컸을 거고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커리어의 영속성에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순간 전환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삼성전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TV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TV라는 게 신호를 받아들여서 영상과 음성을 뿌려주는 건데 처음에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부의 설계를 잘 꾸미는 그런 하드웨어 개발자였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드리퍼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도 그런 엔지니어적인 어떤 대표님의 어떤 성격 혹은 그런 스킬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겠네요. 네, 상당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개발자로서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제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건 결국 개발도 있지만 제조를 이걸 정말 할 수 있느냐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존 노하우가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바리스타로서 네. 이런저런 드리퍼를 많이 사용해보지만 많이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과 깨달은 점들이랑 또 드리퍼를 직접 개발하면서 느낀 점들 또 배우는 점들 깨닫는 점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드리퍼라는 걸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 블루바틀의 품질 관리자죠. 네. 켈리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드리퍼를 카메라 렌즈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리퍼를 이용해서 뭔가 커피를 추출한다는 것은 카메라에 처음으로 이제 렌즈를 딱 끼우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물이 잘 안 보이다가 렌즈를 끼우는 순간 사물이 이제 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드리퍼에 비유한 게 꽤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은 카메라 렌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걸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고 적합한 렌즈를 끼워야 결국 사물이 잘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드리퍼도 사실 만능 드리퍼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커피 그리고 커피의 본질 그거에 맞게끔 올바른 드리퍼를 선택해서 추출을 하면은 더 맛이 선명해지고 균형 잡히고 좋지 않을까 해서 참 이 문구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문구를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를 이제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항상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드리퍼라고 말씀은 나눌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는 추출 도구고 브루어라고도 하고 근데 브루어라고 하면은 술을 양조할 때 쓰는 브루어인지 커피를 뭐 할 때 쓰는 건지 그래서 뭐 커피 브루어라고 정확히 붙여야 되는 것도 있어서 드리퍼라는 용어를 쓰면은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커피 파우더를 넣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추출을 하는 도구다. 그래서 일단 드리퍼로 통일을 하고 그거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과거에는 리브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드리퍼 내부에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본식 영어에서 온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고 서구 쪽 일부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을 어필할 때 오히려 리찌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봐도 좀 더 꽤 명확한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리찌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리부도 뜻도 무슨 갈비뼈 이런 맞아요. 거고 그렇게 배워왔죠. 의미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이 핸드드립. 국내에서는 핸드드립이라는 용어를 딱 쓰면은 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걸 뭐 푸어오버다, 매뉴얼 브루잉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였는데 이거 역시 저희는 일단 핸드드립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Q 시험을 보러 롱비치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핸드드립이라는 걸 설명을 했었어요. 네. 핸드드립 문화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잘 몰랐었고 그게 핸드드립이야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듣더라고요. 맞아요. 핸드드립 잘 모르시죠.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B60 뭐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얘네들은 이거를 대명사로서 쓰는구나. B60를 안스타님께서도 왜 하리오 V60이 가장 대명사처럼 쓰이고 많이 쓰이는 도구일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하리오 V60이 이제 막 출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서구권에서 비로소 그때야 이제 드리퍼를 가지고 드립하는 그런 문화가 더 확산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요즘 커피 트렌드와 맞는 추출 도구라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정답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저는 추측하기에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2000년대 초반이죠. 네. 미국에서도 이제 막 스페셜티 붐이 일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끌었던 이제 유명 카페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인텔리젠시아, 뭐 스톰타운, 카운터컬처 등등등등 그런 데서 품질 좋은 커피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딱 빨리 추출해버리면 비싼 커피인데 약간 그 가치가 좀 덜해 보여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도구는 사실 매뉴얼 브루잉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의 추출 도구라고 하면은 뭐 비하우스도 있었고 멜리타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멜리타가 뭐 독일 브랜드이긴 하지만 미국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된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그냥 V60를 썼을 거예요. 그럼 고객은 와서 봤겠죠. 핸드드립이란 추출 행위 자체도 처음 봤을 거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리스타가 아마도 이거 B60? 그냥 딱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마도 뭔가 저렇게 추출하는 행위 이런 거를 V60라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해서 많이들 대중화되고 사용하고 이게 어떤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사실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핸드드립도 마찬가지로 사실 핸드드립도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커피 문화 특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흔히 핸드드립이라고 많이 불렀고 푸어오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핸드드립이라고 불렸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핸드드립이라고 부른 게 이게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네네. 지금. 근데 이 핸드드립을 다른 용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 핸드드립보다는 좀 더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사람들한테 핸드드립이라는 단어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키워드 검색량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희가 제목이랑 썸네일을 핸드드립에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푸어오버도 이제 포어오버로 바꿔라 이제 이런 피드백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원래 영어 발음으로는 포어오버가 맞다. 저도 포어오버로 쓰고 싶어요. 근데 포어오버로 썼을 때 노출이 안 돼요. 푸어오버로 썼을 때 노출이 더 많이 되고요. 그것보다 핸드드립으로 썼을 때 노출이 더 많이 돼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대명사 인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단어의 뜻이 뭐를 가리키는 단어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인식에 그 이미지라든지 현상이 떠오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써버리면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제품 브로셔를 만들 때 안에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사실 되게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드리퍼다, 리찌다부터 해서 핸드드립이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어떤 용어를 정확히 골라서 써야 될지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보면은 하리오 V60이 그다지 장점이 많은 드리퍼라고는 보기 힘든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레시피도 나오고요. 네. 오히려 되게 좋게 사용을 하게끔 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퍼콜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핸드드립이라는 거는 일종의 퍼콜레이션이에요. 퍼콜레이션은 어떤 다공성 매질에 어떤 액체를 통과시키는 행위는 다 퍼콜레이션입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모래에 물이 통과하게 되는 것도 퍼콜레이션이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 커피 파우더에
물이 통과하는 거 핸드 드립을 하게 되면은 퍼콜레이션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퍼콜레이션 자체는 네. 그냥 추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뭔가를 여과시키는 행위는 다 퍼콜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좀 궁금한 건데 드리퍼를 사용해서 여과식 핸드 드립을 할 때에도 네. 침출과 여과가 약간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여과가 되는 상태지만 또 내가 유량을 얼마나 주느냐, 네. 입자를 얼마나 가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과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일정 비율 침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밀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모두 다 그냥 퍼콜레이션, 그러니까 여과로 다 퉁치면 될까요? 사실 어느 쪽의 비율이 더 크냐로 봐야 되긴 하거든요. 네. 여과의 비율이 더 크다면 퍼콜레이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사실은 퍼콜레이션 파트가 있고 이머전 파트가 따로 있어요. 네. 여과와 침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파트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퍼콜레이션만 일어난다. 이머전만 된다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통제하기도 어렵고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어느 쪽 비율이 더 높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더 유도했냐에 따라서 나는 이쪽이라고 말하는 게 낫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그 침지 내용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머전 파트를 핸드 드립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하죠.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은 우리는 핸드 드립은 퍼콜레이션을 보는 네. 걸로. 네. 퍼콜레이션은 다른 용어로는 그냥 필터레이션, 그러니까 여과됐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퍼콜레이션이기 때문에 갖는 큰 특징이 생깁니다. 우리가 필터라고 하면은 어떤 커피 입자를 외부로 나가지 못해만 이렇게 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커피 입자 자체도 이미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퍼콜레이션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커피 베드를 담아놓은 순간 이 커피 베드가 예를 들면 미분을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 드립이 다른 추출 방식에 대해서 퍼콜레이션 방식이 좀 더 깔끔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다. 그 말도 맞기는 해요. 네. 종이 필터가 잡아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영향보다는 내부의 커피 입자가 이미 다른 미분을 잡아주면서 물이 여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훨씬 깔끔하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콜레이션이라는 용어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커피 그 입자의 외부 조직이 이미 필터링 한번 해주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자체로도 깔끔한 맛을 낸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종이 필터를 써서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는 약간 다른 게 아닐까. 커피 베드만 놓고 추출을 하면은 드리퍼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세라믹 드리퍼를 사용해서 내리면 약간 미분이 아무래도 필터로 걸러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추출이 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 그 미분들의 영향이 우리 센서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커피가 더 깔끔하다기보다는 고형감도 느껴지고 약간 뭐 이물감도 느껴지고 좀 그게 바디로도 표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종이 필터로 내리는 게 더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맞는 부분이지 네. 않나요? 우리 정수기를 보면 정수기 내부에 필터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 필터도 구조를 보면은 마치 커피층 같아요. 큰 입자를 걸러낼 층이 하나가 있고 네. 그게 뭐 이렇게 종이 필터 이런 게 아니고요. 카본 필터다, 무슨 필터다 할 때 진짜 그 덩어리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1차 걸러내고 다른 덩어리가 또 걸러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종이 필터라는 것 자체도 종이 필터마다 공극이 다 달라요. 꼭 종이 필터를 썼다고 해서 미분을 잘 걸러내서 깔끔하냐? 그건 아니에요. 종이 필터마다도 어떤 공극의 크기의 종이 필터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핸드 드립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물줄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장인들이 물줄기를 이렇게 했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오면서는 서구식 방식으로 중량과 뭐 시간만 맞추고 이렇게 추출하면 다 똑같아라고 하지만 네. 물줄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물줄기를 뭐 과도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조금 정확히는 이제 플라토 레일리의 불확정 원리에 의해서 물줄기가 떨어질 때 물줄기를 이루는 구간이 있고 어느 순간 이게 분무 형태로 바뀌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줄기가 들어갔을 때는 내부에서 난류가 더 잘 일어나서 커피층이 더 잘 교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미분 같은 게 위측으로 탁 달라붙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필터가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무 형태가 되면은 그런 교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추출 양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미분이 필터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도 공극의 크기도 1차 중요하지만 필터의 두께도 중요하고 물줄기를 어떻게 줘서 옆면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정말 예전에 우리가 도제식 교육으로
이건 약간 사이비 같아라고 말했던 물줄기를 조정해서 미분을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네.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드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유량을 좀 많이 줘서 맞습니다. 커피 베드의 수위를 높여서 네. 미분을 좀 필터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추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바이패스 얘기하면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수위를 순간적으로 확 올려버리면은 난류가 더 발생하고 그렇다면 밑에 층에서 커피 입자들이 한번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분은 옆에 달라붙어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분을 걸러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추출 방법이 또 다른 단점도 있고요.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패스가 또 많아지니까. 그렇죠. 다음 용어는 네. 네, 잘 됐네요. 바이패스를 말씀드릴게요. 바이패스는 뭔가를 우회시킨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죠. 오해하는 부분 중에 커피 베드에 물을 부어서 커피 추출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모든 물이 정말 커피 층에만 적셔지고 딱딱딱딱 추출이 될 거다라고 의도를 하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비율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상당수는 커피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옆면으로 다 빠져버리게 되죠. 물이 바이패스 되는 것도 커피층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완전히 옆면으로만 다 통과되는 거예요. 드리퍼 안에서도 또 하나 착각하는 부분은 네. 우리가 드리퍼가 있으면은 이 하단 부분에 구멍 뚫린 대로만 맨 밑바닥에서 추출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네. 역시나 이 부분은 굉장히 미비해요. 오히려 필터의 전방에에서 옆면에서 다 이미 물이 추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출돼서 벽면을 타고 흘러나와서 밑에서 최종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여기서 추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다 추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다 추출이 되고 있을 때 실제 커피층만 통과한 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오히려 커피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말 물만 그냥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네. 커피층을 일부 통과하다가 투수가스가 작은 데로만 딱 따라서 흐르고 네. 다시 이제 옆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단의 일부는 또 물이 통과하지 못한 층도 상당수가 될 수 있고 이런 대표적인 드리퍼가 말씀드렸던 하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더 많은 드리퍼인데 단점이 많아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사용하니까 바리스타 분들이 또 훌륭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센스를 계속 마시면서 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는 거죠. 투명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 되게 투명성 있고 네. 맑은 느낌의 좋은 커피가 추출돼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의도를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흔히 말해서 바이패스를 하면 지금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물을 드리퍼에 부을 때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었을 때 커피층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드리퍼의 벽면을 따라 지나가는 그런 물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바이패스가 많아지면은 커피가 되게 밍밍해지고 연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피를 다 추출했을 때 네. 완료한 커피 추출 결과물에 물을 부어주는 네, 거. 가수한 형태 가수하는 맞습니다. 거. 그것도 이제 가수라고 하고 네. 바이패스라고도 네, 하잖아요. 말씀하신 후자 쪽은 약간 의미가 저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미 통용돼서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마치 뭐 핸드드립이나 V60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노도 바이패스한 음료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을 거기에 자기의 의도 맞게 비율대로 물을 섞은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가수라는 용어가 또 따로 또 특정 짓기는 어려우니 두 네. 가지 용어로 쓰지만 오늘 저희 바이패스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쪽으로 추출된 양상을 바이패스라고 오늘은 이 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수 의미의 바이패스는 글로벌하게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SCA 교육 자료에도 네. 의도한 바이패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농도로 추출을 해라. 그 다음에 몇 그램의 물을 넣어라를 맞아요. 바이패스라는 용어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이제 드리퍼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드리퍼의 벽면이나 특정 구간을 통해서 커피를 통과하지 않은 물들을 우리는 바이패스라고 한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이패스라는 용어가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자연스럽게 바이패스를 이렇게 또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감이죠. 이거 바이패스라고 하는구나. 나도 바이패스라고 해야지. 뭐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 베드, 실제 드리퍼 안에 이제 분쇄된 커피가 담겨진 형태를 커피 베드라고 하겠습니다. 슬러리라는 용어는 실제 이제 커피 베드가 물에 섞여서 혼재된 상태. 과학적으로도 진흙탕이 슬러리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형태를 봐도 약간 뭐 진흙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슬러리란 용어로 사용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로이드. 콜로이드라는 거는 매우 작은 밀입자가 매질에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해요. 이 콜로이드라는 용어를 제가 여기 굳이 넣은 건 공부를 하시고자 찾아보실 때 네. 의외로 콜로이드 용어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콜로이드가 맞아요.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쉽게 생각하면 우유도 콜로이드고요. 액체 속에
여러 가지 작은 미립자가 다채롭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균일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뭐 중간 상태이다라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우유를 예를 들어서 우유의 어떤 부분을 떠서 뭔가를 측정을 해도 다 똑같아요. 워낙에 미립자이기 때문에 보통 1나노미터부터 1 마이크로미터 아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입자들이 자유롭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 추출된 커피는 콜로이드입니다. 그 미립자라고 표현하신 게 고형물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은 다 얘기가 됐고요. 백투 베이직이라 그래서 정말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서 내용을 보는 건데 다들 너무 싫어하는 게 이제 달시의 법칙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죠 커피 배우는데. 근데 정말 많이 하죠. 달씨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막 화도 나요. 네. 아니 커피라는데 이게 뭐야 달시의 법칙 이게 왜 나와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법칙은 아니에요. 관찰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걸 막 굉장한 수학적으로 뭘 풀어내고가 아니라 관찰한 부분이 이렇더라고 해서 이걸 식으로 거꾸로 바꾸는 형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괜히 어려운 기호를 막 써내서 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말로써 간단하게만 풀면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근데 달시의 법칙은 알아야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되나요?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우리 퍼콜레이션 아니까 지금 좋잖아요. 네. 어디 가서 달시의 법칙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쉽게 그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1800년도인가에 나온 거고요. 여과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래에다가 물을 통과시켰어요. 모래에 물을 통과시킬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물이 빨리 통과되고 어떻게 되면 물이 늦게 통과되고 이게 다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 규칙을 알았어요. 네. 드리퍼에 커피 베드가 놓였어요. 어떻게 하면 추출을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추출을 늦게 하고 이건 맛의 프로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핸드들이 퍼콜레이션을 하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통에 모래가 담겼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우리는 모래가 아닌 어떤 입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편하게 이제 커피라고 하죠. 커피 베드가 담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커피 베드를 통과하는 물, 최종 커피가 어떻게 하면 양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식에서 봤을 때 소문자 K는 투수 개수예요. 투수 개수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고요. 커피 자체의 고유 특성이에요. 커피가 얘를 빨리 통과시키느냐 늦게 통과시키느냐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특성이 투수 개수가 크다? 잘 통과시킨다? 그러면 많이 통과되겠죠. 투수 개수가 작다? 덜 통과되겠죠. 대표적인 투수 개수가 입자를 크게 하는 거예요. 분쇄도가 크면은 물은 당연히 빨리 흐르겠죠. 그렇죠. 네, 투수 개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거는 이제 단면적을 나타내는 건데 전체적인 면적이 크면 역시나 많이 나오겠죠, 물이.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 부분이에요. 전체 커피 베드의 깊이입니다. 깊이가 깊어지면 적어지겠죠. 적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L이 밑에 있어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질수록 전체적인 추출량은 줄어든다. 다시 돌아가서 뮤라는 거는 점성인데 이것도 물체 고유의 특성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 커피 베드를 통과하게 되는 액체의 점성입니다. 그럼 통과시키는 물이 찐득찐득하다. 추출되는 양이 적겠죠. 네, 적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예요. 반비례니까. 자, 이제 이 식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네. 결국 단면적이 커지면 많이 나오고 투수 개수가 커지면 많이 나오고 베드의 깊이가 깊어지면 적게 나오고 물이 찐득찐득하면 적게 나오고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특성을 갖고 커피 드리퍼를 봤을 때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한 가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네. 점성 부분이거든요. 네. 뮤라는 점성 부분. 물의 점성인데 물체 고유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물 자체가 갖는 고유 점성이 있을 거예요. 찐득찐득한 정도가. 이게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변동폭이 커요. 커피를 추출할 때 네. 라이트 로스팅은 높은 온도로 추출해라. 네. 다크 로스팅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추출해라. 네. 왜냐하면 높은 온도가 안에 있는 고용분을 더 많이 빼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보통 우리가 80도에서 95도까지 정도만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추출에 적용하는 온도만 봤을 때 가장 낮은 온도와 가장 높은 온도 사이에서 실제 추출 속도비가 한 20%까지 차이가 나요. 80도의 물로 추출을 딱 했다. 네. 95도의 물로 딱 추출했다. 이 실제 추출 속도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변수 다 동일하게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 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추출 속도를 비교할 때 통제변인 왜 실험군과 대조군이 중요한지 이거 얘기도 할 건데
일단 뮤를 단지 점성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했지만 네. 온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추출 근데 속도도. 온도가 바뀌면 점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물체 고유 특성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점도가 높아져요? 네. 추출 온도가 높아지면 추출이 좀 느려지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제 지식으로는 온도가 높으니까 네. 이산화탄소 반응이 더 격렬해지고 그러면 어. 저항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물과 부딪히는 그 물체 자체의 반응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네. 저항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려지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저항값이 네. 점도가 어떤 저항 계수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해당 물체가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네. 내가 뿌리는 물에 저항값이 생긴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의 점도도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 물의 점도가 올라가니까 추출 속도가 느려진다. 네. 왜 물의 점도가 왜 올라가지? 그거는 이제 물체 고유 특성이니까 제가 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신의 영역으로 그 고유 특성이에요. 네, 신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 달시 법칙 다 이해했죠. 뭐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완벽한 이제 원통 형태에서 레이놀즈 상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얼마 이하의 어떤 층류에서의 일어나는 변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추출하는 커피 배드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관찰식이잖아요.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냥 흔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뒷부분에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나와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달시 법칙 하나 나왔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비열, 열전도율, 열평형. 네, 이것까지만 하면 네. 뒷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왜 이 드리퍼는 이 구조에서 이래요라고 설명을 드릴 때 앞에 그 내용을 갖고 그러네요. 이렇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비열은 네. 정의는 그래요. 네. 1g의 물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정확히는 뭐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이 물체가 있어요. 네. 여기서 특정 1g만 딱 떼서 네. 얘를 온도를 1도씨만 딱 높여요. 네. 그때 얼만큼의 열이 실제 필요한지. 세라믹 도자기 형태죠. 이 도자기하고 금속이 있다면 네. 당연히 금속이 조금만 있어도 확 오르겠죠. 얘. 네. 물체 고유 특성이거든요. 네. 얘는 열을 높이려면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열이 높다. 열이 잘 오른다? 더 많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네. 비열이 낮다. 낮다. 열이 좀 덜 필요하다. 네, 빨리 올라간다. 열이. 1도씨를 올라갈 때 네. 열이 좀 덜 필요하다. 네. 고무 같은 거를 뜨거운 데 갖다 놔도 네. 만져도 고무는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요. 맞아요. 열을 높이는데 네. 그것도 많이 그러면 필요하고. 비열이 높다. 네, 비열이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네. 높다라는 거는 내가 저 특정 물체의 온도를 1도씨를 올리는데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비열이 낮다라는 거는 1도씨를 올리는데 열이 좀 덜 필요하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비열이 좀 낮은 편이고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좀 덜 필요하니까. 높은 편입니다. 플라스틱이 높은 편이에요? 네,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중량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g을 저희가 정했잖아요. 단위 중량당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긴 해요. 세라믹은 물론 비열이 높은 재질이에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드리퍼가 대체로 다 무거워요. 네. 중량을 측정해 보면 그러네. 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얘를 온도를 높이려면. 이건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재질 특성으로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열 얘기는 하는 거고. 비슷하게 열 알겠습니다. 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열을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 금속은 열을 빨리 옮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뜨겁다 차갑다의 느낌에 대해서 금속은 만지면 아 뜨거 네. 빨리 되죠. 네. 열이 빨리 전도가 되니까 빨리 오르고 빨리 전도가 되니까 아 뜨거가 되는 거고 네. 이런 거는 덜 전도가 되니까 네. 전도율이 낮으니까 네. 덜 뜨거운 거고요. 기준이 뭐예요? 근데 그게 뭐보다 빨리 옮긴다, 뭐보다 늦게 옮긴다라는 특징이죠. 물체 고유 특성이고요. 아. 그래서 단위 중량이라는 계속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 금속이 제일 빠른 편이에요? 물론 금속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실제 드리퍼로 쓰이는 재질은 일단 카퍼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 알루미늄도 쓰이긴 하지만 구리는 굉장히 빨라요. 구리 내부 전선 있잖아요. 네. 전선을 까보면 예전에 구리 전선을 많이 썼어요. 네.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되거든요. 여기서의 전도는 전기 전도도가 높아요. 전기 전하를 잘 옮겨요. 보통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열 전도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상식적인 선과 어떤 경험적인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주전자를 만지면 뜨겁잖아요. 네. 근데 금속 주전자가 아니고 뭐 외부에 뭐 테프론 코팅이 돼 있다 어쨌다 뭐 펠로우 주전자 같은 걸 만지면 덜 뜨겁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드리퍼도 커피를 추출했을 때 금속 드리퍼는 한 번에 딱 만지면 뜨거워요. 네. 세라믹 드리퍼는 한 번에 만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못 견딜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비열과 열 전도율 때문이다. 결국 열 전도율은 이제 열 평형으로 가는 거고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고 결국은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죠. 딱 중간점에서 멈춘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전도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화학 법칙이에요. 네. 열 평형이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없는. 네. 이게 깨지는 순간 우리 만물이 다 바뀌는 법칙입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모든 이론도 다 끝났고. 네, 드리퍼의 구조. 네. 다음은 안스타님께서 아시는 드리퍼의 대표적인 구조 뭐가 있을까요? 콘, 네, 콘 타입. 플랫 버텀, 포켓 타입. 콘 타입 원추형이라고도 하고 콘 타입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리오 V60 그리고 고노 이런 게 이제 콘 형태고요. 네. 뭐 C70 이런 것도 콘 형태고요. 플랫 타입은 예전엔 플랫 바텀이라 그랬는데 이유가 콘 타입에 비해서 밑바닥 바텀 부분이 딱 잘린 플랫한 형태다라고 해서 플랫 바텀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콘 타입도 밑에는 플랫하거든요. 네. 잘라놔서 플랫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게 대표적인 플랫 형태입니다. 조금 더 진화돼서 네. 플랫 형태가 네. 정확히는 사실 실린더 형태인데 원 기둥 형태로 나와 있는 에어로프레스. 이제 최근에 뭐 트렌드라고 하죠. 노 바이패스를 의도하는 트리콜레이트, 넥스트 레벨, 뭐 펄사 이런 것들이 실린더 형태인데 이것도 그냥 플랫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콘 타입, 플랫 타입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한 네. 포켓 타입, 스테스 페스트 커피 브루, 칼리타 3구짜리 그리고 멜리타 네. 1구짜리 다 포켓 타입입니다. 포켓 타입은 차이가 뭐예요? 모양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주머니 형태여서 포켓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트랩 조이드라고도 해요. 네. 포켓 타입으로 그냥 통칭해서 쓰면 되고 이제 우리 구조를 계속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콘 타입의 극단적인 형태, 플랫 타입의 극단적인 형태의 중간 형태를 가져가는 게 포켓 타입이다. 포켓 타입이다. 네. 그러니까 콘 네. 타입같이 생긴 거면 명확히 콘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플랫 타입이면 명확히 플랫 타입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저거 봤을 때 저게 콘인가 플랫인가 약간 어정쩡한 거는 그냥 포켓이다. 애매하다 하면 애매하면 포켓. 포켓이다. 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이런 포켓 타입이 더 많았었는데 네. 콘 타입은 뭐 하류가 워낙 많이 사용되면서 거의 이제 대명사처럼 쓰인다고 했고 최근 들어서는 플랫 타입 쪽으로 추세가 더 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트리퍼 구조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커피 베드의 깊이가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드리퍼 형태에 따라서 네. 자, 커피 베드의 깊이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달시의 법칙 달시 법칙에서 그렇죠. 네, 깊이가 바뀌면 네. 추출이 느려진다. 느려진다.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거는 질량은 필요 없어요? 같은 양의 커피 베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g 보통 사용돼 15g의 커피를 다 드리퍼에 이제 담았어요. 그때 콘 타입, 네. 하리오하고 고노, 그리고 끝에 플랫 타입이 칼리타 웨이브 네. 담았을 때 커피 베드의 깊이가 콘 타입이 가장 높아요. 네. 플랫 타입이 가장 낮아요. 네. 그럼 추출할 때 추출 물이 속도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깊이가 달라지니 네. 전반적인 추출 속도에 영향을 준다. 하리오가 더 늦겠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는 구조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네. 여기 하류가 늦지 않은 드리퍼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구조만 봤을 때 달시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네. 자, 15g을 담았을 땐 그랬어요. 우리는 1인분 추출할 때는 15g을 사용해요. 두 분의 고객한테 제공할 때는 20g을 사용해요. 그럼 15g에서 5g을 더 더해서 20g을 담았을 때는 커피 베드가 절대적인 깊이는 당연히 콘 타입이 가장 높아요. 20g을 담았는데. 네. 근데 15g 대비 20g이 돼서 증가된 증가폭 그리고 이제 플랫 타입에서 15g 대비 20g을 담았을 때 증가된 폭이 플랫 타입이 더 커요.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적분을 할 수 있다면 네. 얘를 뿐이요. 얘를 드리퍼를 돌려놓고 필제 아. 무게를 놓고 부피를 계산할 때 높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높이의 증가되는 비율이 콘 타입이 더 왜냐하면 폰 타입은 어쨌든 밑에서 위로 갈수록 더 부피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플랫은 거의 동일하고 네, 증가폭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좀 적은데 그 위쪽은 어차피 크니까 콘 타입은 네. 더 당겨봤자 조금 증가하는 거고 밑에 플랫은 이 어차피 증가폭이 원래 거의 없던 애인데 네. 또 더 담았으니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담기는 거죠. 아. 콘 타입이 커피 베드가 높아진다. 그런데 추가했을 때 그때 커피 베드가 확 높아지진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레시피의 융통성이 생긴다. 레시피를 확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한다 우리가. 네.
그러면 사실 15g 사용할 때와 20g 사용할 때는 커피 베드가 너무나 큰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융통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접근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고해 드리는 것도 그런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달시의 법칙에 따르면은 콘이 더 추출 속도가 느려야 되고 네. 플랫이 추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거를 고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15g이 아니라 1.g 이상이 올라가면은 네. 그 차이가 미미해진다. 그러니까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15g과 20g을 비교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절대적으로 딱 20g만 딱 넣어 네. 라고 했을 때 20g을 넣었을 때는 콘 타입이 더 높으니까 네. 20g에 대한 추출 속도는 콘 타입이 더 느려야 되죠. 네. 근데 15g을 넣었을 때 느린 것과 20g을 넣었을 때 느린 거의 차이 네. 이 차이 폭은 얘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콘 타입이 더 적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요걸로 낼 수 있는 결론은 그람 수가 낮을 때는 콘 타입과 플랫 타입의 차이가 큰데 그람 수가 올라간다면 이 차이가 좀 줄어든다.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온도라든지 이게 그 변수를 상쇄할 만큼 좀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커피 베드의 깊이는 큰 변수예요. 아 그러면 이거를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먼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다고 이해도 되겠네요. 콘필터로 15g을 담고 네. 플랫으로 15g을 담아서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콘이 느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느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커피 맛이 진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콘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드립이기 네.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리더라도 커피 추출수의 농도 자체는 더 연해질 가능성도 있나요?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에요. 물이 거의 희석되는 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초기에 고노사가 네. 콘 타입을 만든 이유도 네. 약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고노 드리퍼의 설계 사상 자체가 융으로 내리는 그 맛을 내고 싶다 해서 고노의 명문 플라스틱 드리퍼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드리퍼는 콘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아져요. 네. 물론 이건 이제 리찌도 뭐 밑에 하단부만 있어서 거의 리찌의 역할도 못해서 또 농도가 진한 것도 있지만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C70이라는 드리퍼일 거예요. 네. 각도가 70도로 굉장히 가파르죠. 콘 타입인데 더 뾰족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소량만 담아도 베드가 확 올라가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린 소량의 커피로도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이 설계 사상이 들어간 거죠. 이런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네. 커피를 조금만 담아도 베드가 네. 높으니까 네. 그렇다면 농도감 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요소들까지 잘 겸비를 했다면 네. 주변의 리치나 이런 거 이런 요소까지 잘 맞췄다면은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상당수 얘기가 된 부분인데 물의 이동 경향이 바뀐다. 물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추출수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콘 타입은 어쩔 수 없이 바이패스가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플랫 타입은 그게 적을 거고요. 완벽하게 원통형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에어로프레스나 뭐 트리콜레이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추출이 느리죠. 네. 느리다는 거는 측면에 다른 곳으로 물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하단부로만 커피층으로만 통해서 물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패스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겠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제 뒤에 필터 특성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네. 칼리타 웨이브는 말씀드렸던 게 필터 자체가 웨이브 형태죠. 사실은 이 주름 필터 이렇게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뭔가 걸러낼 때. 그런 용도는 좋은데 커피 추출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해요. 이게 어떻게 밀착하느냐도 달라지고 추출이 너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이 커피층이 아닌 오히려 그 옆층으로 그냥 확 통과돼 버릴 확률도 너무 커져요. 그래서 플랫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주름 필터보다는 다른 필터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또 이제 나왔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주름 필터를 좀 잘 안 쓰게 되는 게 예를 들어 인식을 안 하는 걸 오히려 좀 더 선호하긴 네. 하는데 하게 되면은 이게 모양이 매번 할 때마다 뭐 좀 바뀌어서 찌그러질 네. 경우도 있고 변수 통제가 매번 달라지니까 네.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네. 하거든요. 주름 필터 자체도 이제 뭐 100개가 쌓여 있다 보면은 위층 건 괜찮은데 밑에 층은 너무 쪼그라져 있어갖고 네. 네, 모양이 상당수 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게 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면 이게 바이패스가 린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린싱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바이패스가 더 많이 되거나 적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린싱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필터의 공극이 바뀌어요. 린싱 후에는 일단 공극의 크기 자체가 거의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린싱을 하면 네. 공극이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공극이 좀 들쑥날쑥해지죠. 어디만 줄어들고 어디는 그대로고 기존 대비 물이 더 빨리 통과됐던 게 늦게 통과될 확률이 커지죠. 린싱을 한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술이 달라진다는 거. 그럼 그거는 일단 뒤에서 네네.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재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이 재질이에요. 우리는 구조와 재질만 이제 다 알면 이 드리퍼 하나를 놓고 다 특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드리퍼의 재질
아시는 것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금속, 네, 금속. 세라믹, 네, 플라스틱. 금속 이제 구리가 있을 거고 네. 대표적인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사용하는 거는 구리와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금속은 거의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세라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세라믹이란 용어는 뭔가를 불에 구워내면 다 세라믹이라고 하거든요. 세라믹보다는 원래는 뭐 포실린, 도자기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워낙에 범용적으로 세라믹이라고 맞아요. 써서 네. 세라믹 재질, 플라스틱 재질, 네. 그리고 유리 재질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재질별 어떤 특징이 발생하느냐. 드리퍼는 사용하는 재질은 이 정도인데 네. 그럼 그 각 재질별 특성을 알면은 이 드리퍼가 이 재질일 때는 어떤 특성이라도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비열했잖아요. 맞아요. 드리퍼에서 사용되는 재질 중에 비열이 가장 낮은 것은 금속. 네, 금속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리예요. 구리가 비열이 지금 여기 표에서는 0.09 정도 나와 있죠. 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열량이 조금만 있어도 확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열이 좀 높은 게 일단 플라스틱이 가장 높다고는 돼 있고요. 와, 이건 진짜 의외다.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게 때문에 이런 거면 우리가 쓰는 환경에서는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퍼의 무게를 동일하게 놓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도 당연히 가벼운 무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환경에서는 비열이 플라스틱이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이 이제 중량까지 같이 더해서 네. 실제 구리 재질로 사용한 드리퍼가 186g이라고 했을 때 대략 16칼로리가 소모된다면 세라믹 재질은 271g이어서 네. 한 70칼로리, 네. 한 4배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드리퍼를 놓고 물을 부었어요.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럼 초반에 세라믹 드리퍼는 열을 확 뺏어가요. 잔뜩 뺏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물이 부어졌으니까 커피 슬러리의 온도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의도했던 그 추출 온도를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세라믹은 재질상으로 불안정하다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린싱을 충분히 해줬다고 가정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라믹 드리퍼를 사용한다면 네. 초반에 충분한 예열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고요. 근데 사실 또 충분한 예열이라는 거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예요. 보통 커피 한 잔 추출하는데 300g으로 끝낼 거를 예열을 거의 300g 넣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2배를 쓰는 거예요. 네. 매번 전기세를 2배를 쓰게 되는 거죠. 쓸수 있죠. 상업적으로 또 적합하지 않네요. 그렇게 네.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구리 재질을 사용했다. 초반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뺏어가는 열은 별로 없어요. 얘가 처음에 자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열 전도율을 또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거는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이죠. 구리가 완전 뭐 열전도율이 엄청 높네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만지면. 네. 일단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구리 재질로 만들어진 거는 계속 열을 밖으로 뺏어버려요.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있는 거예요. 아.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거는. 네. 아까 열 평형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드리퍼를 놓고 커피 추출을 시작합니다. 자, 초반에 뺏기는 열은 별로 없어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목표 온도에는 딱 도달했어요. 좋아요, 이거는. 근데 추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열이 많구나.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면서 뺏겨요. 그러면은 비열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재질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죠. 난 좀 역동적인 추출을 하고 싶어. 네. 오히려 온도 변화를 주고 싶어. 네. 라고 의도했다면 구리 재질 쓸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온도가 높지만 이게 점점 온도가 팍팍팍 줄잖아요. 주는 속도가 빠른 거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후반에는 오히려 잔미는 잘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온도를 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때 그냥 좀 유리한 거죠. 그런 자연스럽게 네, 줄여가니까. 바리스타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의도를 갖고 이거를 사용한다면은 네. 이것도 꽤 필요한 내용이 될 수 근데 있겠죠. 비열만 볼 뿐만이 아니라 전도율까지 그럼 같이 봐야겠네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비열은 이제 추출 초기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전도율은 이제 추출 중후반에 네. 영향을 또 많이 주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표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 나쁜 재질이 아니에요. 근데 플라스틱이 진짜 전도율이 낮네요. 전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온도 보존이 더 유리하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권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네. 많은 개발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세라믹은 없네요. 플라스틱보다 더 낮겠죠? 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리의 주성분이 석영이죠. 결국 유리도 모래로 만드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포실린 도자기도 모래를 이용해서 만들긴 하거든요. 네. 주성분이 석영이 들어가서 약간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유리하고. 완전 같진 않은데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고 세라믹이
제조 과정에 따라서 너무나 이건 천차만별이거든요. 열 전도율이. 이거는 물체 고유 특성인데 그래서 세라믹이다라고 해서 딱 넣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직접 이제 제가 비교한 자료인데 그래서 도자기로 만들어진 드리퍼와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드리퍼를 네. 실제 추출 과정에서 온도를 다 찍었어요. 근데 온도 센서는 내부 커피 베드에 넣어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출 과정 중에 총 170초까지 추출을 했을 때 네. 내부에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거의 3분 가까이 하셨네요. 세라믹을 보면은 초반에 열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표상에서. 그런데 카퍼는 열이 확 빨리 올라갔죠. 그 차이가 꽤 크죠. 그리고 이제 계속 추출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구리 성분은 세라믹 대비 열이 더 아래로 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데이터상으로도 이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우리의 어떤 관찰과 사실 관능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이거 측정하실 때는 다 같은 필터로 네, 모두 같은 변수로.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리오사가 네. 다행히 세라믹 버전도 있고 구리 버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쓰기가 좋더라고요. 같은 아. 필터 넣고 같은 형태, 같은 커피에 같은 중량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측정해서 끝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테스트를 문서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내가 한번 측정해서 대략 이렇구나 아는 거랑 문서화할 때는 예를 들면 자료가 진짜 유효성 있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회 반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야 돼요. 근데 그 평균 값도 어떤 평균을 내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평균 값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대표 값으로 하느냐,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뭘로 하느냐, 뭐 네. 등등등등등. 나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평균을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30회 측정한 거에 대한 평균 값일 거예요. 근데 사실 평균 값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을 했을 때 갑자기 어떤 하나가 확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 평균 값이 확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값이다 아니다를 또 판별을 해야 돼요. 갑자기 확 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무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퍼의 구조했고요. 네. 재질도 했고요. 네. 비교 부분인데 드리퍼의 재질에서 추출 속도가 차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 구조에서는 당연히 추출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안 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네. 재질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바뀌잖아요. 네. 물의 온도가 바뀌면 점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지 않을까? 딱 그 부분이에요. 사실상 추출 속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제 온도 부분도 꽤 커요. 물론 이게 뭐 온도에 따라서 뭐 20%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큰데 네. 하지만 이거보다 진짜 절대적으로 더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네. 유효 표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추출이 맨 바닥에 구멍이 뚫린 부분 거기에 딱 필터가 완벽하게 접합해 있어서 네. 그 구멍으로만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이러면은 추출은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근데 실제로는 추출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필터 표면적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필터가 벽면에 완벽하게 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역시나 추출이 잘 안 되죠. 벽에 붙어버렸으니까 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추출이 잘 안 돼요. 린싱을 엄청 잘 하면은 네. 필터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더 추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는 이유는 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요. 그렇죠. 리치도 활성화를 더 많이 시킬 수 있고요. 유효 표면적을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 네. 린싱을 해서 잘 붙인다는 거는 리치 부분의 활성화가 큰 것 같아요. 그 리치 부분은 어쨌든 얘를 들뜨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으로 추출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의 일관성의 행위예요. 근데 만약에 린싱 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했다? 그러면은 벽면에 뭐 어떻게 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 다른 거죠. 드리퍼 개발자 입장에서 린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린싱에 중요합니다. 린싱 하세요? 잘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린싱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린싱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매 내리는 추출 결과물의 결과에는 네. 내가 예측 가능해야 변수를 바꾸더라도 그 변수가 이렇게 제대로 나올 텐데 일관적이지 않으면 그래서 린싱을 잘 안 하고도 최대한 잘 부착되게끔 필터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세요? 저는 공국의 변화가 싫고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네. 필터 재질에 대한 공급 사실 변화가 그것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것도 일관되게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아닐 것 같아요. 와 이거 제목 나왔다. 드리퍼 개발자가 린싱을 하지 않는다. 또 상업적인 이유도 있고요. 네. 환경적인 이유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환경을. 환경이요? 네. 갑자기요? 전혀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요. 노팅커피의 그 그린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요? 2013년부터 띵크 그린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린싱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일반 소비자가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도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린싱에 의해서 펄프 성분, 네. 뭐 리그닌 같은 성분이 정말 빠져서 그래서 맛의 차이가 난 거냐, 네. 아니면 린싱을 했기 때문에 공급에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다른 변수가 네. 달라져가지고 난 거냐. 네. 근데 저는 린싱을 하고 안 하고가 당연히 맛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게 부정이냐 긍정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변화는 있는데 긍정적일 수 있고 네.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네. 일관적이어야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일관적이지 않으면 그 컨트롤할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린싱을 안 한다고 해서 맛이 없다. 뭐 린싱을 한다고 해서 맛이 있다. 약간 이거는 너무 약간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잖아요. 그 결과물이 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린싱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린싱 안 하시는 이유가 공극의 변화가 싫고 네. 일관성의 측면이라면 필터를 내가 잘 접어서 잘 부착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환경적 플러스 그게- 환경. 이게 사실 네. 저희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분들한테는 라이트 로스팅 커피 같은 경우에는 린싱을 해서 제공을 하고 다크 로스팅은 린싱을 안 해요. 다크 로스팅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커피니까 혹시나 뭐 부정적인 향미나 뭐가 있다 해도 네. 그리고 맛에 있어서 뭔가 그게 변화가 있다 해도 크게 감지하지 못하시죠. 네, 하기 힘들다. 변화가 그럼 힘들다. 차라리 투수율을 높이는 게 낫다. 그래서 다크는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말씀드리고 린싱을 안 한 게 추출 속도가 빠른가요? 네, 평균적으로 네, 린싱을 한 게 추출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고요. 그거는 명확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저는 테스트할 때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리치 활성화 때문에 리치가 린싱을 안 했을 때 활성화가 좀 덜 돼서 그래서 그 테스트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저도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네. 이제 뒷부분에 필터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원통형 드리퍼를 놓고 네. 필터를 다 원통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 원통에다가 필터를 집어넣어 놓고 리치에 대한 변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브라운 필터, 네. 표백을 안 한 필터와 표백을 한 필터 네. 투수율이 어떤 게 높을까요? 물 빠지면 어떤 게 빠를까요? 표백을 안 한 게 그러니까 브라운이 빠르겠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거기에서 후가공을.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공극이 줄어들지 않고. 네. 그래서 실제 그 마이크로다이의 현미경으로 봐도 브라운 필터에 표백하지 않은 필터의 공국이 상대적으로 더 커요. 표백한 필터는 표백이라는 공정을 거쳤으니까 공국도 줄어들고 좀 더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뒤에 이건 저희 자료가 있거든요. 투수율을 측정한 자료가 같은 제조사의 필터인데 브라운 필터가 투수율이 더 높습니다. 빨라요. 브라운 필터가 향미에 있어서는 이거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브라운은 이거는 모두가 인정을 해요. 근데 최종 추출된 커피에서는 모르겠어요. 단맛이 더 좋다고 하면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별개로 치고 하지만 브라운 필터를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표백도 안 하고 나 이거 쓸래. 그럼 어떻게 쓰냐면 역시나 다크 로스팅된 커피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투수율도 높고. 그러니까 다크 로스팅된 커피는 투수율이 높아지면 농도는 낮을 수 있는데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서 산미 계열의 뉘앙스를 느끼기가 좋은 거죠.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크는 당연히 뭐 단맛이나 이런 것도 좋아야 되지만 다크 커피인데 오 산미가 있네 라는 뉘앙스. 그때 브라운 필터를 딱 사용하면 어떨까? 아니면 린싱을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린싱하면은 또 공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냄새를 제거하고 싶다. 네. 예를 들어 브라운 필터에 네. 냄새를 좀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공극이 좀 줄어들지만 일관성을 좀 더 지키고 싶다. 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또 이제 공극이 또 컨트롤 안 또 되니까. 노팅 커피는 라이트 로스팅을 린싱을 하고 다크는 안 하는데 뭔가 라이트는 왜 하세요? 향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일까 봐서요. 필터 향미가 네. 더 디테일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제가 혹시나 바에 있을 그러면 때는 공극은 저는 다 공극은 상관없다는. 그것도 바이스 계실 때는 또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공극이 이제 그렇게 싫으세요? 전반적인 추출 효율과 이런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지만 저희 노팅 커피에선 다들 하세요. 그게-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유효 면적 그 비교군 추출 속도와 추출 속도 비교 네.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유효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면 속도는 빨라진다. 그럼 유효 표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리찌가 유효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리찌가 두껍고 많고 길수록 유효 표면적은 커지니 빨라지겠죠. 유효 표면적이 지금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이걸 어쩔 수 없이 필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터와 커피와 닿는 면적? 네, 드리퍼 내부의 어떤 표면적 이거는 아니고요. 네. 리찌가 크고 두껍고 길다. 파리오죠. 네.
유효 표면적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 굴곡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필터 네. 자체가 그러면 네, 맞습니다.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네, 타입 형태도 콘 타입이었죠. 콘 타입은 바이패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커피 베드에서는 느린 형태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웨이브 필터, 웨이브 필터 같은 경우는 유효 표면적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거죠. 넓은 네,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런 필터를 써요. 커피 입자가 막 사이에 끼기도 하고 네. 제가 웨이브 필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구나. 네. 웨이브 필터는 죽어도 싫다. 네. 린싱 하는 것보다 더 싫으신가요? 네, 내가 너무 싫어요. 여기 모래 웨이브 형태는 없어요. 없어요. 필터 없어요. 시바리스트 웨이브도 없을걸요? 없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아, 시바리스. 그래요? 시바리스트 정신 못 차리네. 아, 네. 웨이브를 만들어?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이미- 노팅커피 대표님이 지금 아직 메일 안 보내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 이미 추출 속도 충분히 빠른 필터인데 왜 또 웨이브를 해서 더 빠르게 하고 이 컨텐츠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바리스트 관계자분들. 어쨌든 추출 속도가 유효 표면적과 동일하니까 어쨌든 네. 유효 표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출 속도가 빨라진다. 네. 그렇죠? 왜냐면 바이패스도 네, 맞습니다. 되고요. 예전에 하리오 필터에서 잠깐 논란이 됐던 게 탭이 달린 거랑 탭 안 달린 거랑 네. 추출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 커피 맛이 너무 다르더라라고 해서 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손잡이요. 네, 손잡이. 또 탭 달린 거랑 안 달린 게 40매분이랑 100매분이랑 이렇게 다르게 또 출시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맛이 다르지?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리오의 오리지널 필터, 오리지널은 탭이 없고요. 대신에 크래핑 처리가 돼 있어요. 네. 크레이핑 처리. 크레이핑이라고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자세히 보면 그냥 판판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건 표면적이 높아지죠. 표면적이 추출 커졌어요.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져요. 네. 그래서 탭이 없는 네. 옛날 오리지널 필터가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 탭이 달려 있잖아요. 네. 크래핑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이 그럼 그런 제조사- 추출 속도가 비교적 더 느리겠네요. 네. 그럼 제조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얘네 왜 이렇게 했을까도 궁금한데 옛날 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하려 추출 상황에서. 네. 왜냐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으면은 추출 속도도 빠르지만 미분을 더 잘 잡아요. 더 깔끔해지겠네요. 네. 돈이 추출 속도가 빠른데 미분도 잘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필터 한 장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주름이 생기면 대략 1.5배 종이가 더 들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 그럼 3장 만들 돈으로 2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2장만 만들고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탭을 하나 딱 달아주는 아... 건 아니었을까. 제가 제조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원가 절감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편의성을 위해 탭 달았어. 아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넵샬. 네네. 넵샬. 저의 넵시입니다. 네. 크래핑이 된 것과 안 된 거의 유속의 차이. 당연히 아하. 크래핑 된 게 유속이 빠르다. 음. 미분도 잘 잡고.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배웠어요. 네. 재질도 알았고 구조도 알았고요. 자, 우리한테 드리퍼가 딱 주어졌어요. 네. 그럼 이 특징이 어떨지를 쫙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하리오 네. 세라믹으로 만든 드리퍼입니다. 네. 특징이 어떨까요? 일단 세라믹이니까 비열이 높죠. 그리고 전도는 낮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콘 형식이어가지고 작은 그람을 담았을 때 추출 속도가 낮고요. 다른 드리퍼에 네. 비해서. 그리고 추출 속도가 다른 드리퍼에 비해서 빠르고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린싱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안 네, 그러면은 세라믹이니까. 베드의 온도가 너무 낮아진다. 네. 슬러지의 온도가 네. 너무 낮아지고 슬러리, 그리고 슬러리 네. 슬러시 죄송합니다. 슬러시 말고 아, 네. 슬러리. 뭐 그렇게 생각해도 외워지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후반 온도는 좀 더 높아지겠죠. 온도 유지력인 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겠죠. 예열을 온도 올라가면. 잘했다면. 예열을 잘했다면 전도가 낮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칼리타 웨이브 스테인레스 스틸. 이거는 좀 명확해요. 칼리타 웨이브 스테인리스 스틸은 쓰면 안 된다. 웨이브 맞아요. 필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거는 약간 아닌가요? 제가 뭐 오늘 지금 수업을 듣고 내린 커피 결론인데. 뭔가 막 뭐 콜라보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뭐 칼리타 웨이브에서는 절대 안 하고 칼리타가 싫어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저희.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네. 실험실에서 썼던 웨이브 필터가 싫은 거지. 칼리타 웨이브는 괜찮은데. 아,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가 네. 하단부에 네. 필터를 지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후반에 필터가 무너지면서 얘를 막는 걸 방지해 줘요. 그래서 제작자라면 이거를 꼭 둬요. 그게 없어요. 있는데 너무 낮아서 후반부 무너짐 현상이 있어요. 아, 최악이네요. 아니. 칼리타 웨이브 필터로 막 네. 브루잉 대회도 막 출전하시고 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그래요. 드리퍼예요. 좋은 드리퍼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난이고요. 칼리타 웨이브 스테인리스 스틸은 일단 웨이브 필터니까 주름이 네. 많기 때문에 유효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빠를 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이패스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웨이브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플랫 형태이다 보니까 콘 형태보다는 추출 속도가 빠르겠죠. 베이스가 낮으니까.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보니까
이제 비열이 낮고요. 네. 그리고 전도가 중간 정도. 상대적으로 세라믹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라믹보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온도로 추출을 할 수 있겠죠. 네. 높은 온도로 추출하니까 이제 또 그 점도가 또 높아 버리니까 아, 또 이게 또 추출 속도가 또 좀 낮아질 수도 이거 있고요. 굉장히 그런 변수가 굉장히 네. 많고 많은데 어쨌든 그런 변수가 이해하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네, 우린 다 유추할 수 있죠. 네, 후반부로 이렇게 가면 유추할 수 온도 있죠. 변화가 심한 거고요.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저희 이제 어떤 드리퍼를 갖다 놔도 신개발된 드리퍼가 나왔어도 우리는 네.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절대 웨이브 필터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드리퍼 제작자 관점에서 네.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을 다 종합했을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드리퍼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가진 철학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드리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스테드패스를 만드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테드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드리퍼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는 제작자의 어떤 뭐 학문적인 뭐 어떤 열의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이클 필립스 인터뷰 내용 중에 블루 바틀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게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사 드리퍼를 직접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블루 바틀이 자사 드리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MIT 엔지니어들 5명인가 하고 마이클 필립스도 참여하고 해서 드리퍼를 만들었는데 네. 전 너무나 멋있었어요. 저렇게 드리퍼 만들면 메이저 회사인 거구나. 되게 멋있는 일이네. 기술적인 혁신이고 해서 드리퍼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딱 스테드패스를 봤을 때는 네. 스테인리스 스틸로 네, 이제 만드셨어요. 유추해보죠, 특성을.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도가 잘 되는 네. 그렇죠? 비열이 낮고 전도율이 높은 드리퍼를 사용하셨고 포켓 타입으로 만드셨어요. 네. 리지도 안에 보면은 꽤나 그래도 길고 많아요. 맞습니다. 32개 정도 되네요. 꽤 빠른 속도를 유도했다. 구멍은 하나고요. 네. 멜리타처럼. 네. 구멍의 파이는 꽤 큰 편이에요. 네. 7파이 꽤 큰 구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홀더가 있어요 이쪽에. 왜 굳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시고 홀더를 만드신 거예요? 일단 스테드패스트의 설계 사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과학적이고 예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핸드드립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번거롭고 네. 에스프레소 30초면 끝나는데 네. 3분 동안 해야 되고. 근데 굳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이 추출의 과정을 되게 즐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추출의 과정을 즐기려면 일단 예뻐야 돼요. 그래서 드리퍼지만 예뻐야 된다. 라고 해서 각종 어워드에서 2번이나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드리퍼 중엔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난제가 있어요. 우리가 추출할 때 뭔가 안정성을 가지려면 초반에 온도는 빨리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재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앞에서 다 봤죠, 재질. 금속을 사용해. 빨리 오를 거야. 근데 금속은 외부로 방출하니까 빨리 떨어지잖아. 그러네. 그럼 세라믹으로 해야 되는데. 세라믹 초반에 온도 높이가 어려워. 왜냐하면 내부 슬러리가 다 뺏어가. 그럼 세라믹도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모순이거든요. 네. 그럼 그 모순을 해결해 보자 해서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이죠. 네. 그러면 목표하는 온도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간 온도를 외부에 그 슬리브가 네. 단열재가 들어있거든요. 단열재가 포함된 슬리브로 감싸자. 아... 그러면 빨리 올라간 온도를 마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적인 측면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확실히 낮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 딱 듣고 그럼 왜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열 전도율은 플라스틱이 잘 유지를 하지만 네. 비열이 압도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 네. 그러니까 더 낮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네.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신 거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가져간다는 거는 네. 결국 온도 안정성이긴 하죠. 네. 그러면 너무 안정적이면 재미없는 추출 아니에요? 막 금속 드리퍼 놓고 이거 역동적으로 추출하고 어떤 바리스타가 의도가 들어가야 재밌는 추출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바리스타에게 어떤 여지를 준다는 거는 일단 안정성이 뒷받침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정성이 있어야지 재현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바리스타는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해보겠죠. 이 레시피, 이 레시피, 이 레시피. 근데 A, B, C 레시피가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바리스타에게 새로운 레시피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드리퍼 자체는 온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드리퍼야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바리스타가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안정성. 또 한 가지 네. 특징이 있어요. 세워놨을 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네, 모든 것을 다 의도했고요. 이것도 네. 의도하신 거예요? 네, 바텀 홀 부분이라고 할게요. 바텀 바텀 홀 홀. 부분에 보면 이게 만약 납작하게 된다면 네. 필터가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필터가 얘를 딱 붙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유효 면적이 줄어서 추출이 후반부 지연이 발생한다.
혹시라도 후반부 무너져서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얘를 이렇게 어떤 단차를 둔 거죠. 자연스럽게 물 빠짐이 있게끔. 구멍을 왜 하나로 만드셨어요? 좀 더 안정적이에요. 하나가. 추출구가 두 개 되면은 네. 추출이 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건데 네. 조금 더 고른 추출이 되죠. 네. 이쪽만 추출해서 쭉 나와버리는 것과 네. 추출된 게 모여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나오는 것과 하나가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콘 타입도 아니고 플랫 타입도 아니고 예전에 그냥 뭐 애매하다고 하셨지만 네. 적절한 포켓 네. 타입인 거고 네. 그리고 재질적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지만 외부에 단열재가 포함된 슬리브를 감싸서 온도 안정성을 가져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이렇게 가죽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예쁘다. 예쁘기까지 하다. 이런 드리퍼네요. 네. 대단합니다. 오늘 다른 얘기하려고 나온 건데 저희 광고가 돼버렸는데. 제작자 입장에서 이런 걸 제가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테드 패스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게 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온도에 대한 게 그럼 정말 그래요? 측정했을 때 측정하기 어렵다면서요? 비교하기 어렵다면서요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저희가 문서화한 자료예요. 네. 외부 이제 디스트리뷰터 분한테도 줄이고 저희 브로셔에도 다 있는 자료인데 테스트 자료를 보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네. 오랫동안 보존되더라. 그 자료입니다. 이건 앞에 뭐 이런 비슷한 자료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형태의 드리퍼들 중에 네. 너무 다른 것들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그 CBSC사에 약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또 있어요. 네. 디셈버 드리퍼라고 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이 드리퍼도 드리퍼를 돌리면서 밑에 추출구를 막고 열고하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드리퍼의 형태이고 펠로우사에서 나온 겉보기에는 원통형이지만 내부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실제로는 플랫 형태의 드리퍼이고요. 근데 주름 필터를 사용해요. 그리고 후반부 무너짐도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마치 칼리터 웨이브의 사상을 좀 가져갔어요. 저 되게 펠로우사 좋아하는데 오레아사에서 나온 이게 영국 베이스 회사일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는 제작을 안 하고 이게 아마 마지막 V4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바텀 부분을 아예 빼서 다양하게 막 넣다 뺐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노 바이패스 드리퍼 트리콜레이트인데 이제 트리콜레이트가 전신이 되고 그 후에 넥스트 레벨 펄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트렌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추출했을 때 뭐 이런 과학적인 사상은 다 알겠는데 맛있어야 되잖아요. 전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레시피를 해봐도 네. 추출 속도가 너무 지연이 되고 부정적이었어요. 되게 비공식적인 자료로 이제 제가 판매량을 받았거든요. 저희 이제 제작자니까 그런 전체적인 드리퍼의 이제 판매량 같은 것도 좀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막 국내에서는 와 이거 없어서 못 사요 막 이러는데 국내에 너무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사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드리퍼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드리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이미 이 드리퍼로 예를 들어 하리오 V60으로 레시피가 공유가 너무 많이 돼 있고 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 스타일이나 추출의 어떤 전반적인 스타일이 다 이 드리퍼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트리콜레이트 같은 새로운 드리퍼를 혁신적이라고 하는 드리퍼들을 사용하려면 커피 인구의 한 적어도 30% 이상은 써야 된다. 그래야 로스팅 스타일이 조금씩 거기에 맞춰지면은 네. 그때 비로소 그 드리퍼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하리오 V60에 맞춰져 있는 상태 혹은 뭐 이런 콤필터라든지 포켓 드리퍼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드리퍼를 제작해서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다. 맞습니다. 이게 뭐 효율 뭐 이런 걸 떠나서 범용성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한 번에 그 생각을 확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트리콜레이트가 재밌는 게 네. 굉장히 혁신이고 새로운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멜리타 벤츠 여사가 최초에 이제 드리퍼를 개발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1908년도에 이제 처음 드리퍼가 나왔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추출 방식도 똑같고요. 네. 바닥에 필터 놓고 위쪽에 물 부어서 우리 아까 플라토 레일리 했죠. 네. 분열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무 형태로 이제 추출이 들어가요. 네. 트리콜레이트도 그렇고 심지어 옛날 1900 초기의 멜리타 드리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추출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10년도 드리퍼가 있어서 이거 써봤거든요. 네. 추출 속도 굉장히 느려요. 트리콜레이트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에 필터에 대한 내용인데 그 테스트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네네. 마무리도 될 것 같네요. 네네. 지금 Y축이 유량입니다. 속도고요. 그리고 X축은 필터의 두께로 뒀어요. 아 제가 그래요? 필터 두께 요소로 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갖고 만들 수 있는데 네. 필터 두께가 좋으면 일단 미분을 잘 잡아요. 두께가 두꺼우면 네, 두께가 두꺼울수록. 근데 필터 두께가 두꺼우면은 대체로 무거울 거고 무거우면은 물을 많이 써야 되긴 하죠. 린싱을 한다면. 네. 네,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그러면 좀 비교하기 좋은 게 일단 시바리스트 제품. 지금 시바리스는 가장 필터가 얇네요. 네, 얇으면서도 빠르네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대신에 미분은 좀 덜 잡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특징을 또 한번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시바리스트로 추출한 커피가 생각보다 투명한 느낌은 아니에요. 커피를 마셨을 때 수출 속도는 절대적으로 빨라요. 네. 진짜 어떤 드리퍼의 뭐 구조 뭘 써도 정말 빨라요. 이상하게 맛이 네. 투명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게 아마도 미분 자체가 투과돼 버리니까 탁도가 분명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펙사에서 네. 특이하게 3가지 버전을 출시했어요. 네. 꽤 최근인데 네. 라이트 로스팅용, 미디엄 로스팅용, 다크 로스팅용. 네. 그리고 나름의 이제 설계 사상을 가져가요. 네. 라이트 로스팅 했을 때는 이 필터를 쓰세요. 다크는 이거를. 네. 그래서 딱 보면은 미디움 필터가 유속이 가장 빨라요. 빠르네요. 그리고 네. 가장 두껍고. 네, 꽤 빠르죠. 다크가 가장 느리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설명한 게 그거였거든요. 다크 추출 시 우리는 느리게 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특유의 그런 특징일까요? 다크니까 정말 찐득하고 네. 그렇게 농도 있게 추출을 원했던 건지 아.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했던 설계 사상에 적합하게 결과는 나왔어요. 아마 그 문구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미디움인지 라이트인지가 초반에는 추출이 빠른데 네. 그만큼 미분을 많이 잡아버리고 그걸 막아서 후반에 느리게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미디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두꺼우니까 미분을 더 많이 네, 그렇죠. 잡으니까. 그러면은 맞네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트, 미디엄, 다크가 셋 다 역시나 결과가 달랐고 네. 자신의 그런 설계 사상에 맞게끔 결과도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리오 브라운 확실히 빠르네요. 하리오 화이트보다. 그렇죠. 이거는 하리오 화이트하고 브라운 두 개만 비교해야 되는데 네. 비교했을 때 화이트 대비 브라운이 빠릅니다. 그리고 하리오 화이트랑 하리오 화이트 크래핑 처리한 거, 주름 접은 걸 비교해봤을 때 하리오 화이트보다도 주름 접힌 게 빠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리오 유저라면 저는 필터를 하리오 화이트 크래핑 된 걸 쓰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껍잖아요. 네. 저 어차피 린싱 안 하잖아요. 네. 린싱 안 할 거고 그럼 물 많이 안 써도 되는 거고 네. 그럼 미분 잘 잡을 거고 유속이 빠르니까 제가 하리오 유저라면 저는 하리오 화이트 크래핑 된 거. 처리된 거를 크래핑 처리된 걸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공급 변화 아까 말씀하신 린싱 전 5분 후, 10분 후. 요거 직접 측정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고요. 필터를 일부분을 잘라서 네. 같은 부분을 린싱 전에 한번 측정, 5분 후 지나서 측정, 10분 후 지나서 측정했는데 이것도 하나만 하면 모르고요. 네. 하나도 어떤 부분을 자르냐에서 따라서 다를 거고 그리고 필터도 같은 제작사에 여러 개를 놓고 테스트는 했고요. 근데 대략 이 경향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공국은 다 줄어드는 형태, 들쑥날쑥한 형태로 변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나 제가 넣어드리긴 했어요. 네. 그 검은색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형태로. 그러네요. 네, 모든 게 실제로 이렇게 딱 보이진 않는데 네.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브라운 필터도 잠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린싱에 대해서 저는 뭔가 안 하자는 사람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브라운 필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린싱을 하는 쪽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관능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브라운 필터 너무나 유의미하고요. 맛을 봤을 때도. 그러면 정량적으로는 어떻게 네가 보여줄래라고 했을 때 린싱 해놓은 물을 이렇게 전기 전도도 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 화이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관능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전기 전도도는 0에서 1 ppm 다 언더예요. 그래서 구분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그래도 관능적으로 구분은 했잖아요. 네. 근데 브라운 필터 같은 거 표백을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한 5 ppm 가까이 나왔어요. 꽤 높은 수치예요. 5배 정도. 그렇다는 건 이거는 정량적으로도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브라운 필터는 뭐 사용한다면 이렇게 린싱을 하시거나 안 하거나 정 사용하시려면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 하시는 것 정도를 추천드린다라는 자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뜬 커피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핸드드립 그리고 드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나 이 데이터 역시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드리퍼를 접하든 자유롭게 본인의 사상하에 새롭게 또 적용해서 다양한 재밌는 커피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죠? 스테드 네. 페스트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드리퍼인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하리오처럼 많이 사용해 주시면 네. 단점도 장점이 돼요. 근데 장점만 있는 드리퍼가 많이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어요. 네. 오늘 뭐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이 내용이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또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정말 재밌을까요? 네, 과연 재밌어요. 시청자분들이 재밌을까요? 이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저희 예전부터 이런 채널이었어가지고 원래 다시 돌아간 느낌이에요.